강화도 유배지 1623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다리미와 가위,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람이 이 두 가지 도구로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가시울타리 밑으로 한 뼘 한 뼘 흙을 파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죽었습니다. 아내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살아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살아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도, 아내의 죽음도요. 과연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라마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도 후궁 공빈 김씨의 자식이었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적자가 아니라는 것은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정실왕비에게서 아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후궁을 들였습니다. 광해군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속에서도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평범한 왕자로 조용히 살다 갔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자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18세의 광해군을 급하게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를 맡긴 겁니다. 방패막이로 아들을 내세운 거였죠. 모두가 이제 나라는 망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 18세의 어린 세자 광해군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피난길 내내 울기만 하던 아버지와 달리 스스로 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정을 둘로 나눈 분조를 이끌고 직접 전장을 누볐습니다.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조선 팔도를 발로 뛰며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미를 모았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수라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병사들의 손을 잡기도 했죠. 백성들은 피난 간 선조가 아닌 자신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광해군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은 조선을 구한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선조는 아들의 인기를 반기기는커녕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나라를 구한 아들에게 돌아온 건 아버지의 질투와 의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명나라마저 광해군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핑계로 세자 승인을 거부했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선조의 새 왕비 인목대비가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소북파는 왕세자를 영창대군으로 교체하려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는데 돌아온 곳에서 기다리는 건 아버지의 질투와 정적들의 칼날이었습니다. 그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광해군은 버텼습니다. 그러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마침내 3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 광해군은 왕세자 교체를 시도했던 소북파를 제거하며 권력을 굳게 다졌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왕좌는 축복이 아닌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전장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특산물 대신 쌀 16말만 내게 한 이 정책에 백성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땅 없는 백성은 세금을 면제하고 땅 많은 양반이 더 내게 한 혁신적인 제도였죠.
허준에게 명해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궁궐도 다시 세우며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죠. 무엇보다 탁월한 건 외교였습니다. 당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떠오르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광해군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죠. 명나라가 파병을 강요하자 장수 강홍립을 보내면서도 몰래 밀지를 잘했습니다. 상황을 보아 후금에 항복해도 된다고요? 전쟁의 참상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선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의 절묘한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외교는 동시에 적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으로 이익을 빼앗긴 양반들이 반발했고 중립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라 비난하는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사대부들은 광해군의 실리를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오랑캐와 손을 잡고 부모의 나라인 명을 배신하다니 라고요. 여기에 아버지 선조에게 물려받은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새어머니와 그녀가 낳은 어린 영창대군, 광해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힘든데도 무리한 궁궐 토목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백성들의 허리가 다시 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집착이 결국 광해군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친형 이매군을 유배 보내 죽였습니다.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은 강화도 방안의 가둔들이 장작불을 지펴 쪄 죽게 만들었습니다. 새어머니 인목대비마저 서궁에 쫓아내는 폐모살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의 오른팔이었던 천재 허균마저 역모 혐의로 엮여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효도를 목숨처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권, 백성을 위해 펼쳤던 개혁,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폐륜으로 인해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1623년 3월 14일 서인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립 외교와 폐모 살죄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반정군이 횃불을 들고 창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49세의 광해군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용상도 곤룡포도 버리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후원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때 조선을 구했던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궁궐담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칼날은 매서웠습니다. 결국 발각되어 조카 인조 앞에 죄인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이복 동생 영창대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유씨, 아들 폐세자 이지 부부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거처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두른 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위리안치형이었죠.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왕이 이제 가시 울타리 안에 갇힌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배 2달 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폐세자 이지가 다리미와 가위로 가시 울타리 밑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한 뼘 한 뼘 흙을 파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됐습니다. 이 사실이 인조에게 보고되자 인조는 사촌 동생에게 자진을 명했습니다. 1623년 6월 폐쇄자 이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나이 25이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던 세자빈 박씨는 충격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깨어난 세자빈은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패비 유씨마저 화병을 얻었습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내로 전락한 신분적 추락, 자식과 며느리의 연이은 참사,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패비 유 씨는 유배 7개월 만인 1623년 10월 강화도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아들, 며느리, 아내를 모두 잃은 겁니다. 그의 나이 50살. 앞으로 18년의 유배 생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죽었습니다.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이 모든 걸 살아서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에게 남은 삶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조는 광해군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며 백성들의 동정을 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충청도 태안으로, 다시 강화도로, 교동도로 그는 짐짝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감옥이었죠. 가족을 모두 잃은 50살의 광해군. 앞으로 18년의 유배 생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줬죠. 그러다 1637년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터지고 만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 중 하나가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조는 명나라만 섬기다가 청나라에 무릎을 꿇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굴욕이었습니다. 인조는 63세의 늙은 광해군을 또다시 배에 태워 조선의 끝, 제주도 어등포로 쫓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광해군을 기다리는 건 초라한 초가집뿐이었습니다. 도사가 직접 가옥을 자물쇠로 봉인한 뒤 열쇠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0명의 군사가 주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왕이 상궁과 포졸들에게 영감이라 불리며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왕,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나라를 구했지만 폭군으로 기록된 왕,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641년 7월 1일 67세의 광해군은 제주 유배지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시를 남겼습니다. 굳은 비바람이 성머리에 불고 창해의 파도 속에 나른님이 어스름.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안개 자욱한 강 위에 외딴배 누웠구나.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그가 세상을 떠난 음력 7월 1일 무렵이면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 비를 광해우, 광해군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끝내 왕으로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묘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광해군으로 불렸죠. 조선의 왕들은 다 종이나 조로 끝나는 묘호를 받는데 광해군만 왕자 시절 이름 그대로 역사에 남은 겁니다. 그의 기록은 정식 실록이 아닌 광해군일기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재정난으로 인쇄조차 못한 채 손으로 쓴 필사본만 전해집니다. 조선 왕 중에 이런 경우는 광해군이 유일합니다. 사후 장례와 제사는 박씨 가문으로 시집간 그의 딸과 사위 박징원이 봉사하게 됐습니다. 묘소는 1643년 경기도 남양주로 이장되어 부인 유씨와 함께 쌍분으로 조성됐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무덤인 능이 아닌 군의 예우로 초라하게 묻힌 겁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 탁월한 외교가, 폐륜을 저지른 왕,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버텨야 했던 아버지. 광해군은 이 모든 게 한 사람 안에 공존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 광해군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광해군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폐륜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백성을 위해 실시했던 대동법과 전쟁을 막으려 했던 중립 외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개혁군주의 모습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